나 채팅창에 주옥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네요. 너희는 늙어봤냐? 난 젊어봤다. 저 얘기를 저희 고모님이 작은 고모님이 저에게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게 유행어인지 몰랐어요. 뭔가 유행한가요? 뭐 이제 근데 상당히 띵언 댓글로는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젊어 봤고 젊어 보셨고 네. 우리는 다 30대 아주 치열하게 저는 아직은 끝을 좀 이렇게 살짝 잡으면서 보내고 있고 우리 김영렬 센터장님은 30대 엄청 치열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기억도 잘 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네. 바쁘게 그래서 지내셔서 이제 가끔 이제 옛날 유행가들이 이렇게 막 다시 네, 들릴 네. 때가 있잖아요. 제가 잘 모르는 가수들이 간혹 있어요. 그때 그 시절에 유행가인데 심지어 네. 노래를 모르신다고요? 네. 그렇게 바쁘게 지내셨다는 거죠? 이제 그렇죠. 노래 이제 들을 여유도 없이. 여유도 없었다라기보다는 그냥 그때는 일이 즐거워서 그냥 그런 거죠. 그냥 근데 누구나 이제 한 번씩은 겪는 제가 좀 그래요 지금 요즘에. 그러면. 약간 워커홀릭 느낌? 네. 노래는 듣습니다. 그렇군요. 예. 요새 하이브가 아니고 뭐죠? 가수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요. 아유 저희 쪽으로 이제 하이보이. 더 자꾸 저희 쪽으로 넘어오고 계시군요. 이제. 하이보이. 그 가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BTS? 안 나지만 아니요 BTS 그 동생들 있잖아요. 아. 여자 동생들 이분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죠 부장님? 하이보이 부른 아이들. 아, 그 하이브의 그게 뉴진스인가요? 맞아. 네, 뉴진스. 그렇죠. 뭐 리세라핌도 4세대 최근에 아이돌. 새로 나온 맞아, 노래가 맞아. 괜찮고요. 뉴진스 뭐 다 핫하죠. 들으시네요 우리 부장님은. 네. 제가 뭐 벨소리, 예, V 컬러링이라 그러죠. V 컬러링은 예, 뭐예요? 저한테 핸드폰 걸면 보여지는 이제 컬러링. 예, 그 뮤직비디오가 이제 큰 화면으로 보이시면 아 그래요? 한번 전화 한번 나중에 드려보셔야 되겠네요. 신기해요. 그런 것도 있다니 신문물. 그 시간대마다 설정이 가능해서요. 그런 것도 돼요? 예, 한 오늘 열 몇 개 그거 빨리 계속 저희 돌리고 쪽으로 있습니다. 넘어오고 시간대별로. 계십니다 지금. 네.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주식을 위해서 그쵸. 다 알아야 경험을 되는 하고 거니까. 계시죠. 예, 뭐 엄청 뭐 걸그룹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 주식을 해야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시장을 알아야 되니까요. 오늘 네. 전반적인 시장 동향을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코스피는 9.5포인트 상승한 2,408포인트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외국인들은 시초에 선물 매수 그리고 기관은 코스피 매수 출발했는데 역시 미국 증시 강세 영향 때문에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한 가운데 미국 중간 선거에 대한 경계가 심리로 외국인들이 일부 현물 매도하면서 지수 상승폭을 상당히 제한을 했죠. 그 9시 30분을 지나면서 외국인 선물 매수가 확대되면서 주가지수 선물 상승폭이 확대됐고요. 외국인은 코스피 200 중심의 순매수 전환하면서 또 기관은 금융투자 중심으로 코스피 순매수가 확대됐습니다. 이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우세하게 되면은 정부의 재정 지출 감소에 따른 인플레이션 완화가 기대되는 어떤 역할도 있다고 봤고요. 금리 하향 안정이라든지 달러 약세 기대가 더불어서 법인세 인상 등의 일부 정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시장의 예상을 뭐 강세로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오전에 이제 의료종밀이나 전기가스업, 철강금속이나 기계, 서비스 업종의 강세 속에서 의약품이나 섬유 의복, 종이 목재 등의 약세를 보였는데 10시 30분경에 중국의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뭐 표를 하나 차트를 띄워주시면 중국의 10월 CPI와 PPI 물가 관련된 지표가 나왔는데요. 10월의 CPI는 전연비 2.1% 증가했는데 예상이 2.4% 정도였고요. 10월의 PPI 같은 경우는 전연비 마이너스 1.3% 빠졌습니다. 예상은 마이너스 1.5% 정도 빠지는 거였는데 표를 좀 띄워주시면 보기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CPI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3개월 연속 예상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소비와 서비스업 모두 수요가 부진했던 게 반영이 되면서 PPI는 2020년 12월 이후에 첫 마이너스 성장률을 전환을 한 겁니다. 표를 보시면 확연하게 좀 떨어지는 게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재고 조정이라든지 상품 가격 하락이 반영되고 있다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경기와 그 기업의 이익 추정치가 상당히 좀 떨어질 수 있는 부정적인 이슈인데 이 통화정책 확장 유지라든지 부양책 퀄리티 제고 필요성이라든지 부양정책 완화 압력이 빠르게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어서 결국 분석은 필요한 것은 결국은 부양 정책이 필요한 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으니까 이걸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장한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중간 선거 결과 뭐 기대 속에서 뭐 달러 대비 원화 강세도 보이면서 오전 한때 원 달러 환율이 1,360원대까지 아주 빠르게 하락을 했습니다. 환율 레벨 다운과 그다음에 외국인의 순매수세 메커니즘이 또다시 이제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가 오전에 지속됐고요.
있는데요. 외국인은 8거래 연속 코스피 순매수 이어지면서 순매수 대금 규모가 다소 상대적으로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코스피는 작년 9월 이후에 처음으로 경기선이라고 불리는 121선을 돌파를 했고요. 특히 이제 오전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5천억 이상의 선물을 매수하면서 이에 따른 베이시스 확대 때문에 금융 투자 중심의 대규모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대형주 중심의 상승세가 또다시 시작됐죠. 2시 30분을 지나면서 근데 약간 변곡점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외신에서 이야기되고 있던 중간 선거 결과가 속속 발표가 나왔는데 상원의 경우에 최소 51대 49로 공화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어 왔지만은 개표가 진행되면서 오히려 50대 50 또는 51대 49로 민주당이 그 상원에서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소식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원 같은 경우는 고당의 승리를 앞두고 있었지만은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이것도 의석수 차이가 한 3석에서 5석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분위기로 가면서 실질적으로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공화당의 힘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선거에서 결과적으로 착용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을 한다 하더라도 시장의 기대만큼 공격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이 재정정책 축소 등 이 달러 약세 요인이 약화될 수도 있다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이제 장 후반에 나온 거죠. 이후에 주가지수 선물 상승세가 다소 꺾이면서 시장 상승세가 주춤했고요. 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결과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간 선거 결과가 또 달러와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접근은 조금은 좀 조심하자, 이렇게 장 막판에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코멘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전기전자나 기계 유통, 화학 등을 매수했고요. 기관은 금융투자, 연기금 중심으로 매수가 이루어졌는데 운송장비 제외한 대부분을 매수를 했습니다만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은 화학, 그리고 기관은 반도체가 매수가 이루어졌고요. 업종별로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뭐 대부분 상승세가 이루어졌지만 한국전력 급등에 따른 전기가스비 큰 폭 상승했고, 철강, 금속, 기계 등 시크리컬 경기 민감 업종 강세, 그리고 시총 상에 따라서 네이버, 카카오 등의 인터넷주도 상승세가 일부 이루어졌고요. 반면에 이제 섬유의복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이나 전장 관련주도 신재생 에너지도 강세를 보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이제 장중에 유출되면서 하락 반전은 살짝 보이기도 했는데, 업종별로는 통신 방송 서비스나 기계 장비 강세 속에서 게임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주가 다소 좀 부진한 하루였습니다. 네. 사실 한 달 전에 이 시간대에 저희 신영증권의 박소연 부장님이 나오셔서 네. 중간 선거 결과에 대한 시나리오 점검하셨잖아요. 그때 누가 되고 상하원을 누가 가져가냐를 보기보다는 그냥 중간 선거 끝나고 나서는 대체로 주가는 올라왔다. 이제 그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대체적으로 그거하고는 맞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기대감을 갖긴 하는데 어쨌든 미국은 미국이고 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뭐 미국을 그대로 같이 커플링해서 가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시나리오도 우리가 염두는 좀 해둬야 되잖아요. 뭐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기 그쵸. 때문에 그 고비까지 조금 넘기고 난다라면은 조금 훈풍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사실 이런 분위기도 감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코스피가 1%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종목들부터 좀 보자면 카카오그룹주가 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엄청 네. 좋아요. 이게 오늘은 뭐 펀더멘털 움직임보다는 약간 뉴스 플로우에 이슈로. 따른 업종이나 종목들의 움직임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날로 볼 수 있는데요. 뭐 카카오는 연일 좀 안 좋은 악재로 이제 약세를 계속 보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카카오페이가 지난 7일 중국의 엔트그룹에 알리페이 플러스와 제휴를 맺었다. 그리고 3일부터 중국 일부 지역에서 오프라인 매장 결제 서비스를 시작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카카오페이가 중국 본토에 진출한 첫 해의 그 간편 결제 사업자가 되면서 향후에 중국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서비스가 확대될 거라 보는데, 이게 카카오페이가 중국에서 먹힐까 저도 사실 좀 갸우뚱을 합니다. 기존에 중국 쪽에 또 페이 관련된 그러니까요. 회사들이 많기 어떻게 때문에 들어갔을까요? 한국 업체가 가서 또 페이 시장에 어느 정도 이제 점유율을 할 수 있을까의 부분은 사실은 조금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아무튼 뭐 주요 이제 중국 도시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중국 외에도 뭐 싱가포르라든지 그다음에 마카오 이런 쪽에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해외 진출에 대한 사실 공격적인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도 이제 실적 개선도 조금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코인원의 입출금 서비스 시작을 모멘텀으로 오늘 급등세를 좀 보였는데, 지난 2일 발표한 카카오뱅크의 실적에서도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았죠. 1,000억 이상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나타냈습니다만,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이 원화 입출금 은행을 NH 농협은행에서 카카오뱅크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게 이제 오늘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뭐 카카오그룹은 여전히 이제 뭐 성장주 약세라든지 자회사 중복 상장 이슈, 그다음에 카카오톡의 목통
사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좀 악재로 작용을 보였는데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모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2만 원 제시했으니까 현재 주가가 2만 원 훨씬 넘죠. 그러니까 사실은 팔아라는 리포트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종에도 불구하고 오늘 급등을 보였고요. 사실 이제 그 핵심은 뭐 NIM이나 뭐 순이자 이쪽보다는 이 주담대 건전성이라든지 플랫폼 관련된 수익 증가 여부가 사실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플랫폼 밸류에이션을 상당히 높게 받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K뱅크가 또 상장이 내년 1월 정도로 이제 결정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뭐 확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주식시장 피어 그룹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하면 여기로 수급 분산이 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에 따른 수급적인 이슈가 또 카카오뱅크의 단기적인 수급에 의한 하방 리스크도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도 염두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카카오그룹은 오늘 그런 어떤 전반적인 뉴스 플로우에 따라 주가가 움직였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어서는 웹툰 관련해서도 뭐 좋은 이야기가 있었나요? 네, 뭐 네이버의 네이버 웹툰을 뉴욕 증시에 상장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가 됐죠. 그래서 3분기 네이버 웹툰이 이제 한국, 미국, 일본 등의 주요 국가에서 사실은 1위 사업자로 계속적으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웹툰을 안 보는데요. 웹툰을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엄청 많죠. 네, 그리고 기다리시는 분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지하철로 출퇴근하는데 안 보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뭐 시간도 없고 웹툰 뭐 접속할 시간이 없어요. 뭐 아이돌 그것뿐만 뮤직비디오 보실 시간이 뮤직비디오를 보는 건 아니고 그냥 서비스를 예, 제가 그쵸, 런칭을 그쵸. 하고 있는 예, 겁니다. 예, 예. 근데 아무튼 경험을 하고 뭐 계신 예, 거죠? 웹툰보다는 이제 뭐 웹툰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만 뭐 그 좋아하는 분들은 또 지하철 내에서 출근하면서도 웹툰 계속 보시는 그쵸. 분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뭐 유료 결제도 하시면서 그런데 글로벌 거래액이 뭐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 18.1%나 증가하면서 약 4,570억이니까 엄청나게 큽니다, 사실. 시장도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 부분 매출이 2020년 1분기 934억에서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전년 동기 대비 77% 늘어나면서 자그마치 3,120억 가까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시장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 웹툰의 글로벌 통합 유료 이용자 수가 890만 명을 돌파했다 하니까 엄청난 수죠. 1위를 당연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흥행했던 그 작가 중에 조석이라는 작가가 있다고 합니다. 마음의 소리. 네. 너무 재밌죠. 예, 뭐 저는 뭐 정말 그걸 본 적이 띵짜죠, 없어요. 띵짜.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그 작가의 문유라는 뭐 그 이게 작품이 있나 봐요. 예, 저도 잘 모르는데 문유라는 네. 후속 작품이 있는 것 작품 같습니다. 중에. 예, 예. 네, 네. 엄청 그게- 좋아하시나 봐요, 우리 예. 현 사장님이. 저는 중국에서 정말 좋아했었던 맞습니다. 작가입니다. 근데 그게 중국에서 또 영화로 만들어졌다고 네.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도 많이 이미 나왔고. 맞습니다. 와. 그래서 지난 7월에 박스 오피스 1위까지 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영화로 만들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웹툰이 이 원 소스 멀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원소스. IP를 활용한 멀티.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그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되는 것 같고요. 이북 재팬과 뭐 라인 망가 이 스텝 연동 작업을 또 진행하고 있다 그러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오리지널 컨텐츠 유통이 또 가능할 걸로 보고 있어서 지난 10월에는 또 북미 지역의 프리미엄 웹소설 플랫폼인 연도를 또 출시했기 때문에 확장을 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 가운데 MBT라는 회사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네이버 웹툰이 해외 연재 수익 강화를 위해서 한국과 동일한 수익 모델을 도입할 가능성에 강세를 보였었고요. DNC 미디어도 잘 알고 있는 웹소설이나 웹툰 작가 발굴 육성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카카오 페이지도 뭐 플랫폼 연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컨텐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도 뭐 웹툰 IP를 활용하면서 뭐 드라마 사업에 본격 진출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웹툰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윗꼬리를 대부분 다 달았어요. 오늘.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MBT는 한 2, 3일 정도 올라왔고요. 다른 회사들은 바닥권에 기다가 올라오긴 했는데 대부분 종목들이 오늘 보니까 윗골을 달고 좀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서 장중 강세를 보였지만 다소 조금은 또 팔자 물량이 바로 나오는 모습도 좀 보였습니다. 이게 네이버는 이제 한국에 상장돼 있고 네이버 웹툰이 미국에 상장되면 뭔가 이제 네이버의 가치가 희석되거나 이런 우려는 없는 거죠. 예, 뭐 그거는 뭐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뉴욕 증시에 상장한 계획을 저도 이제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또 상장하는지 좀 봐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상 콘텐츠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인가요? 네, 펜처 인베스트라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또 뉴스가 나왔는데요. 영상 컨텐츠 펀드인 펜처 K 컨텐츠 투자 조합이 911억 정도로 이제 규모가 펀드 결성이 됐다라고 발표가 된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벤처
펜처 인베더스와 함께 이제 LG전자, 그다음에 LG U+,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신한금융그룹, 바른손 E&I, 그다음에 바른손 이렇게 참여한 거로 되니까 네. 상당히 컨텐츠를 잘 많이 하고 있는 유수의 기업들이 같이 펀드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거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영상 컨텐츠 산업 관련된 이 부분에서 최근에 뭐 경기 침체 때문에 컨텐츠 산업이 또 위축될 수 있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펀드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된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따라서 뭐 대규모 펀드 조성이기 때문에 다소 이제 침체된 컨텐츠 사업에 약간 활성화가 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뭐 기대감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이런 뉴스 플로에 따른 일부 업종들이 움직인 게 사실 좀 그러니까 특징적이었기 좋은 얘기 때문에 조금만 나와도 확 오르는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LG U+ 같은 경우도 이제 미디어 컨텐츠 관련된 투자를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공격적으로 좀 조직 개편도 단행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서비스 경쟁력을 위한 컨텐츠 제작을 중심으로 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LG U+ 내에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SK 브로드밴드가 대표 퀴즈 브랜드가 있죠. 잼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우리 SK 브로드밴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영상 틀면 네네. 잼이란 그 분류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게 아이들 아이들 대상으로 있던 컨텐츠가 거죠? 많이 있습니다. 뭐 네네. 물론 LG U+도 아이들 컨텐츠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고도화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됐고요. 그래서 종목들로 본다면은 뭐 애니플러스라든지 스튜디오 산타크로스, 버키 스튜디오, 캐리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좀 두각을 나타냈는데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는 개별 모멘텀이 라프텔 인수 소식, 뭐 이렇게 어떤 회사를 인수한다는 소식도 좀 같이 작용하면서 또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대부분 상장 기업들이 지금 이맘때면은 새로운 사업계 경영 전략이나 성장 전략을 많이들 얘기할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뉴스가 정말 풍성해집니다. 우리 이런 거 새로 할 거야, 네. 새로 할 거야, 막 이런 거 더 강화할 거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좀 이런 정보에도 조금 더 유통 채널을 조금 더 넓히시는 게 필요한 길을 때가 될 것 열어두는 게. 같아요. 그리고 뉴스를 접하시면 검증하시는 것이 꼭 필요해요. 이거 재생산되는 거가 아닌가. 네. 그걸 해야지 안 그러면은 그냥 결국 뒷북 정보에 그냥 속임을 당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뉴스에 대해서는 꼭 확인 작업을 거치시란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뉴스에 근데 주가가 빠르게 상승으로 반영되는 건 투자 심리가 좀 주식 사고 싶어 사도 되나 이런 심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시장이 너무 이제 탑다운으로만 보기보다는 네. 이제 좀 개별적으로 보자 이런 심리가 조금 더 강해진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저 오늘 궁금했는데 태양광과 풍력, 네. 공화당 쪽이 우세 뭐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저는 당연히 오늘 하락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너무 강해서 왜 그런 걸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공화당이 이제 상하원을 다 가져갈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IRA 법안 관련된 부분들이 좀 동력을 좀 잃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일부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들이 조정을 받기도 했는데 네. 근데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중간 선거 결과 발표를 앞두고 솔라 엣지가 거의 20% 가까이 급등했고요. 선파워도 10.85%, 맥시온 솔라 테크놀로지스도 8.28%, 썬론도 4.4%. 그러니까 미국의 태양광 기업 등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전일 급등세를 나타낸 겁니다. 특히 이제 솔라 엣지 같은 경우도 3분기 호실적을 또 발표하면서 4분기 실적 전망치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실적 부분도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약간 뭐라 그럴까 민주당의 상원 수성 가능성에 시장이 좀 베팅한 듯한 느낌을 미국 시장에서 어제 전날 밤에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사실은 장중에 뭐 우리가 미국 그 선거까지 장중에 실시간으로 봐야 되나 할 정도로 뭐 상하원 뭐 어떻게 간다를 계속 코멘트들이 이제 이어지면서 나오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근데 이제 펀더멘탈리 좀 보자면 이 다울투자증권의 보고서를 조금 제가 인용을 해봤습니다만 유럽발 에너지 위기에 따라 뭐 탈석탄 기조가 이제 흔들리고 있긴 한데 이 재생에너지 확대라든지 탈탄소 전략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2023년도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4,37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 3,690억 달러가 이제 기후 변화를 위한 태양광 풍력에 이런 뭐 집중이 되고 있다. 이러면서 기존 전망 대비 태양광은 67% 그리고 풍력은 50% 이상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이제 보고서가 다울투자증권에서 나왔습니다. 표를 하나 띄워주시면은 EU 부분에 석탄과 수력 원자력의 발전량 추인데요. 보시면은
이 까맣게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수력이고요. 그다음에 약간 갈색으로 뭐 브라운처럼 보이는 게 원자력. 그다음에 그래도 머리를 좀 들고 있는 회색 부분이 석탄인데요. 보면 원자력하고 수력은 좀 현저하게 발전량이 이유 쪽에서 확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는 선택지가 있다 보니까 석탄 발전소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30년 정도에는 다 폐쇄할 걸로 되고 있는 석탄 발전소가 171개로 오히려 더 증가가 될 수밖에 없죠. 단기적으로는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EU 쪽에 발전 원별 전년 대비 발전 증감량을 보여주는 표인데요. 결국은 이렇게 보시면은 풍력, 그다음에 태양광, 석탄 이 중심으로 이제 EU도 상반기에 상당히 발전 증감이 높아졌던 게 실제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태양광과 풍력으로 수요를 이제 충족시켰고 재생에너지를 위한 투자를 위축시키기는 좀 어려운 환경으로 이렇게 본다. 이렇게 이제 근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지금 유럽 쪽에 이제 뭐 태양광 관련된 모듈 판매가 추이인데요.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모듈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쪽은 또 더 비쌉니다. 유럽 쪽보다. 그래서 태양광 모듈 쪽의 가격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림이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일부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다 보니까 태양광 쪽에 그 발전의 LCOE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균등화 발전 비용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뭐냐면은 운영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계산한 값을 이제 균등화 발전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메가와트 시당 35에서 40달러 정도까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편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설치량이 좀 이렇게 비싸지니까 설치량 감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를 좀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유럽은 전기 가격이 좀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메가와트 시당 200달러 이상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35에서 40달러 정도까지 올라온 태양광 관련된 뭐 발전의 균등화 발전 비용이 충분히 그래도 매력적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면서 재생에너지 관련된 업체들의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뭐 CS 윈드에 대해서도 뭐 내년 발주 시장 재개가 되면서 올해 대비 50% 이상의 신규 수주가 기대된다라고 다울투자증권 리포트에서 언급이 됐고요. 또한 이제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내에서 발표한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방안에 따르면은 기존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 비율을 지금은 87대 13으로 태양광이 87, 풍력이 13 정도인데 이걸 바꾸어서 태양광이 60 그리고 풍력을 40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풍력 쪽이 좀 더 좋은 모멘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태양광보다는 풍력주가 그때 조금 반응을 했던 최근의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야기되면서 오늘은 여러 가지 태양광 풍력 관련된 종목도 괜찮은 모습이 있습니다. 선거 관련해서 얘기는 전체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저희가 이제 퇴근길 라이브 이렇게 멤버가 있잖아요. 대세 박근영 부장의 시황은 쭉 이어지는 거죠. 여기는 계속 바뀌잖아요. 막 그렇죠. 개편되고 누구 막 왔다가 나가고 막 그러는데 대세 박근영은 가는 거다.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는 대세기 때문에 쭉 가는 거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부장님. 네, 사실 뭐 오늘 장중에는 어쨌든 그 중간 선거 그 결과에 따른 뭐 뉴스 플로우에 따라 장중에 사실 태양광도 4% 이상 올랐다가 또 장중에 또 거의 뭐 강보합 정도까지 쫙 밀렸다가 또 막판에 이 상원에서 또 민주당이 또 굉장히 잘하고 있다 또 들리니까 또 3, 4%까지 또 태양광이 또 쫙 올라가고 이 장중에 그거에 따라 막 움직임이 확하다는 게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이제 큰 그림을 보면은 이 가는 방향은 사실 맞는데 뭐 또 최근에 좀 올라왔다는 점도 좀 부각이 되고요. 왜냐면 주가가 어쨌든 뭐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또 신재생은 어차피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좀 반응도 했었고 그런 걸 따지자면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컸던 하루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또 다른 에너지원 원자력 관련해서 뭐 수주 소식도 있나요? 네, 이제 한국 수력원자원이 이제 9조 원 규모의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건설 사업 수주전에 뛰어든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니까 수주전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뛰어들었다. 수주를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존 원전 2기 현대화 사업까지 합치면은 루마니아 원전 사업비가 11조 원 정도 규모니까 뭐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임승열 원전 수출처장이 루마니아로 출국을 전달했고요. 10일까지 현재 머무르면서 아마 루마니아 원자력 공사 경영진과 뭐 원전 사업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거는 뭐 그냥 말 그대로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이기 때문에 이게 뭐 수주가 될지 안 될지는 사실 봐야 되겠지만 이런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종목들이 최근에 재생에너지 관련 쪽은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다.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 뭐 사우디가 뭐 왕세자가 온다더라 만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 살만이 오빠.
예, 뭐 그러면 예.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오빠가 상당히 좀 아닐 수도 최근에 있네요. 변동성을 높이는 뉴스 플로우가 상당히 많은 네.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뭐 누가 출국했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쉽게 어떻게 뉴스화가 되고 바로 모니터링 추적이 되는지 되게 신기해요. 네. 이게 보면. 그거를 누군가 흘리는 거겠죠. 그렇죠. 시장을 그렇죠. 움직이는 큰 무언가 그림자가 흘리는 음. 거겠죠. 자, 수소차나 뭐 연료전지 관련해서도 그가 뭐 움직이나요? 네, 사실은 오늘 그 모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17일 방한이 유력하다 단독 기사, 이 날짜가 17일 딱 못 박아서 아침에 나왔고요. 근데 중간에 대통령실에서는 뭐 결정된 바가 없고 아직 뭐 정확하게 말하기가 어렵다 이런 또 뉴스가 또 나오기 시작했고요. 근데 그 다음 뉴스가 또 나오니까 뭐 어떤 모 호텔에 하루 머물 걸로 특정 호텔이 언급되면서 또 기사가 그래요? 또 나오고. 그러니까 장중에 이게 뭐가 맞는 건지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명동 롯데호텔 1박 후 일본행. 네, 그래서 하루만 있는 거예요? 1박 2일? 이제 뉴스는 그렇게 나왔으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찍고 그게 가는 맞는지 거군요. 틀리는지 이게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그걸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뉘앙스의 기사를 또 그러니까 인용한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쪽 보안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 근거가 있나? 뭐 단독 기사 나오고 막 이다 아니다 막 온다 안 온다 이러니까 좀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게 정말 뭐 약간 뉴스가 너무 이제 남발되는 느낌도 좀 그렇죠. 있어서요. 과잉 정보죠. 사실 이 네, 정도면.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좀 시장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어떤 뭐 테마성 이슈가 붙으면서 뭐 최근에 이런 것들이 종목들을 뭐 오르내리게 만드는 것들은 사실 펀더멘탈과 상관없는 이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러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소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원전 이슈도 있는데 오늘은 또 이제 수소가 좀 또 협력이 부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계속 옮겨 다니면서 이런 것들 수급을 찾아다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소 활용 강점이 있는 한국과 생산에 이 사우디 관련된 수소 분야 협력 강화 이게 또 뉴스가 약간 이야기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KB증권의 보고서가 이제 오늘 하나 나와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만. 네옴시티를 좀 정확하게 좀 알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가져왔는데 제가 뭐 어떤 특정 섹터를 이야기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네. 네옴시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가져왔는데 자 보시면 국가별 네옴 프로젝트 수주 현황입니다. 지금 프로젝트 개수를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현재까지 발주 완료 후 수행 중인 프로젝트를 보면은 위쪽에 프로젝트 개수 기준입니다. 개수 기준을 보면 사우디가 23개인가요? 이게 23개죠? 네, 예, 하고 23개. 있고 예, 중국이 5개, 네. 한국이 2개. 이게 프로젝트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프로젝트 개수가 나간 거는 몇 개 없어요. 근데 보시면 사우디 현지 업체들이 소규모 기초공사를 독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건수는 적지만 금액 기준으로 본다면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내려주시면 자 수주 규모 이렇게 보면 그 프로젝트 건수는 작은데 금액 기준을 본다면은 한국과 중국이 보면 점유율이 중국이 14%, 한국이 13%니까 금액 기준은 조금 의미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나온 것 중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이 9%, 그리스가 6% 정도니까 금액 기준을 본다면 우리가 사우디 그쪽의 현지 업체 말고 중국, 뭐 한국 이렇게 이제 한 2, 3위권 정도는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이제 네온 프로젝트 200만 달러 이상 수주의 건설사 현황인데 총 수주 금액 순으로 쭉 보시면은 뭐 해외 업체들이 되게 많고요. 중간쯤에 보시면은 이제 현대건설과 삼성건설 이거는 이제 이미 이제 수주를 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네. 금액이 나오고 저 정도에 있는데 프로젝트 수가 하나씩입니다. 현대건설 하나, 삼성물산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미글로벌 같은 종목도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최근 한미글로벌이 급등하고 있죠. 뭐 그런 것이 있는데 아무튼 현재까지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이제 프로젝트 하나씩 이렇게 수주 금액과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참고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너무 이제 지금 선 기대감 들이 반영되면서 주가들이 사실은 급등세를 보였던 일부 종목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KB증권 리포트 내용은 뭐냐면 발주처인 네옴의 예상 캐시 아웃플로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예정되어 있는 캐시플로우 아웃플로우 관련된 아웃플로우 상이 있는데 이게 그걸 보여주는 표를 좀 비교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이게 보면은 그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아웃플로우의 규모가 이제 이 막대 그래프로 보여주는 게 이 발주처, 그러니까 네옴이 발주를 하기로 한 현금의 캐시플로우를 이제 그쪽에서 발표한 어떤 캐시플로우가 있나 봐요. 몇 년 이렇게 어느 정도의 캐시가 발주가 나갈 거란 게 있다 보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출 시점으로부터 대부분 발주가 한 1년에서 2년 정도 앞당겨서 나온다는 발주의 일반적인 어떤 그런 걸 가정을 한다면 아마 2023년도부터는 본격적인 발주 증가는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KB증권에서는 리포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발주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 계약을 따낼지는 또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다른 얘기죠, 완전히. 예. 근데 이제 발주에 대한 본격적인 발주는 아마 이런 캐시플로우를 봤을 때는 23년도부터는 지금은 프로젝트 발주가 몇 개 안 되지만 본격화될 거다 뭐 이런 걸 이제 쓴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현실이잖아요, 현재. 근데 이제 주가들은 이미 막 뭐 몇 년치 발주를 받은 것처럼 좀 와 있다는 느낌에서는 조금 많이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큰 담화를 만져볼 수 있는 거는 저 그림상으로만 봐도 뭐 26년, 27년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 23년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죠. 이러다가 갑자기 또 원전 다 줄인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원전 문제도 있지만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인플레 때문에 상당히 막 그런 것들을 의식을 하고 있지만 네. 또 어느 순간 또 다시 디플레 상황으로 바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건설사하고 조선사들이 2015년도에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한 경험이 한 번 있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다 수주 취소하고 네, 맞습니다. 뭐든지 이제 프로젝트 스탑하면서 그거에 대한 손실을 전부 다 건설사들이 떼어놨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도 이제 지금 투자하시는 데에서는 생각 어느 정도 반영 고려를 해둘 필요가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해외 원전 사업들은 해외 기업들도 부러진 사이트가 네. 많아가지고요. 대규모 손실도 입기도 하고 되게 뭐 그런 적이 많았기 때문에 수주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수주가 수익성이 있는 수주이냐 뭐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2026년이라고 해서 그때까지 바라보면서 쭉 장기 투자하기에는 너무 네네. 좀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어서는 요즘에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 좀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뭐 3천억 투자, 뭐 롯데정보통신 뭐 맞습니다. 이런 얘기 예, 그래서 있었고. 뭐 3천억 투자가 제 기억으로는 그게 한 5천 개 정도의 고속 충전소를 하는 건데 사실 네. 5천 개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그때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뭐 충전소가 전국에 10만 개인가 뭐 이렇게 깔려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주 고속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3천억 정도 들여서 이제 5천 개 정도 추가를 하겠다는데 뭐 그것도 모멘텀이 돼서 그날도 좀 충전소 관련된 종목도 좀 좋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기아가 또 SK 브로드밴드 자회사인 홈앤 서비스와 함께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솔루션을 출시했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아파트 등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아가 SK와 공동 선보인 공동주택 충전 솔루션이 전기차 보급 확대에 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되면서 전기차 충전소 관련 쪽도 좋았고요. 근데 오늘 이게 나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게 있는데 표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보시면은 제2차 규제 혁신 전략회의에서 내 집 앞 충전소 실현을 위해서 연내에 전기차 무선 충전 주파수를 분배하고 전기차 충전 설비 설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소 이 산업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 규제 개선을 빠르게 마무리하는 듯한 이런 부분이 속도감이 좀 붙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내년 중에 모두 완료하겠다 이렇게 밝혔으니까 다소 규제 부분을 빠르게 이렇게 뭔가 완화를 하면서 속도감을 좀 붙여주는 정부의 정책적인 어떤 스탠스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장은 좀 아닐지 모르겠지만 속도가 붙을 거라는 기대감은 사실은 좀 상당히 좋은 모멘텀을 볼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구체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이야기가 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음 뭐 5G 이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결국은 이런 부분도 이 5G 특화망으로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은 통신사가 아닌 사업자가 특정 지역이나 뭐 지역이나 건물 내에 공장 등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5G 네트워크를 말하는데 이런 것들도 활성화되면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빌딩이나 이런 쪽에 관련된 것도 수요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소 이제 이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산업 활력 제고 규제 개선과 관련된 방안이 좀 구체화되면서 관련 종목들도 뭐 S트래픽이나 동양 EMP, IR 사이언스, 뭐 디스플레이텍 이런 종목들도 좀 주목을 개별 종목들이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보험주 저희 어저께 잠깐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보험주 오늘은 좀 올랐네요. 네, 이제 자동차 보험이 내년도 제도 개선안 시행해서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이 경상 환자 대인 투 치료비 과실 상계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요율 인하에 따른 손익 영향이 있다고 이제 시장에서 좀 안 좋게 봤는데요. NH투자증권에서는 이 손익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분석 코멘트를 냈습니다. 실손 의료 보험 요율 관련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손해보험주의 최근의 주가 하락이 다소 좀 과도하다 이렇게 코멘트를 냈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도 전일 자동차 보험료
1.4% 인하 보도로 현대해상 중심의 손해보험 업종의 주가 하락을 했지만은 1%대 요율 인하가 악재가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걸 호재다라고 왜요? 리포트를 썼습니다. 이게 요율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에 충분히 공감대가 이미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큰 폭의 요율 인하가 오히려 우려가 됐던 상황이었는데 1%대 정도의 요율 괜찮다. 인하는 오히려 상당히 작은 폭의 요율 인하가 됐기 때문에 이게 과연 뭐 악재냐? 뭐 단기적으로 무조건 뭐 이렇게 뭐 이게 상당히 좀 이렇게 악재로 보기엔 좀 어렵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예, 요율 인하가 금융당국의 압박보다는 보험사들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규제 산업으로 또 보기에도 조금 그거는 과도하다 이렇게 신한투자 증권에서는 오히려 이제 리포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다소 좀 손보사들이 오늘 기술적인 반등을 좀 주는 그런 하루였는데요. 네. 뭐 이게 정말로 뭐 자율적으로 한 건지 정부가 다소 이걸 좀 권고를 한 건지 이것도 좀 피셜파벌이 있겠지만은 아무튼 뭐 이 자동차 보험료 인하 보도가 뭐 사실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있겠죠.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이번 그 여름인가요? 그때 뭐 비도 많이 오고 또 실질적으로 또 많이 이제 그 휴가철에 또 뭐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면서 많이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좀 많았고 그래서 실적단은 좀 체크를 꼼꼼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기 단위 실적은 다소 조금은 뭐랄까 좀 보수적으로 뭐 실적을 봐야 된다 이런 코멘트들이 많기 때문에 좀 실적 체크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리튬 가격이 엄청 올라서 지금 신고가라고요? 네, 뭐 이 부분은 제가 좀 그 오늘 시간대 좀 뒤로 뺀 거는 너무 그 급등세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주가들이요. 그래서 이제 리튬 가격은 제가 표를 가져왔는데요. 리튬 가격이 또 오늘 신고가를 또 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언제부터인가요? 이제 이 부분은 2021년 12월 말부터 이제 쭉 그러니까 이루어진 연초부터네요. 건데요. 예, 근데 네. 여기 보시면 거의 뭐 한 3배 이상 올랐나요? 뭐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1000 단위에서 지금 6000 단위까지 올라온 네, 거죠? 그리고 올해 단위로 보더라도 이얼리, 그러니까 연간 단위로 보더라도 거의 2배 이상 올랐으니까. 202%. 네네. 그러니까 상당히 그리고 한 달 단위로 보더라도 13.5% 급등하고 신고가 계속 가고 있으니까. 그냥 리튬 투자해야겠네요. 네. 리튬 투자. 근데 이제 뭐 이게 언제 꺾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리튬 가격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가니까 관련주로 이야기되고 있는 뭐 미래나노텍이나 금양 이런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1조가 넘어요. 근데 과연 이럴 일인가 그러니까. 싶습니다만. 이 약간 금양. 테마성의 움직임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급등인데 사실은 뭐 저희가 따라가기가 상당히 어렵죠. 근데 또 주가는 이렇게 급등세가 계속 나오니까 시장에서 이제 왜 그런가 계속 이제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주가가 가는데 상당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만. 금액은 10,000원도 안 했는데 지금 4만 원이네요. 네. 네. 그래서 뭐 시가총액을 사실 저희도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네. 저렇게 어떤 소재 가격에 대한 급등이 수요에서 촉발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쵸. 이제 그러면 과연 저 재화나 소재가 필수재인가? 대체 불가능인가부터 이제 논의가 필요할 거고 어떤 기술적 측면에 있어서 대체제는 없는지 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때라는 거죠. 리튬은 대체제나 뭐 있나요? 뭐 사실 뭐 쓰이는 분야가 어디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런 식으로 이제 결국은 채산성이 이제 악화되어 가는 부분이지 그쵸. 않습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임계치에 도달을 하게 될 텐데 그거를 지금 현재로서는 속단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겠죠. 네. 좀 어쨌든 많이 올랐지만 보유자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예. 삼성전기 오늘 엄청 올라. 저는 어제도 LG 디스플레이 개별주가 갑자기 네. 팍 올랐잖아요. 네, 삼성전기도 오늘 뭐 약간 신기술 신제품 개발 나왔다라고 이제 뉴스가. 그것도 뭐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가 사실 굉장히 IT 대형주 중에 좀 애먹이는 종목으로 네. 뭐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무겁기도 그렇죠. 하고 주가도 많이 빠져 있어서 뭐 LG노트는 그래도 주가가 꽤 뭐 예전에 꽤 올랐던 기억도 있고 뭐 IT들이 좀 괜찮은데요. 하물며 LG전자나 LG 디스플레이는 최근에 좀 굉장히 강한 반등세가 네.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기가 되게 뭐 애물단지처럼 사람들이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종목처럼 이제 좀 아쉬운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삼성전기가 7% 이상 급등세를 보인 이유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인트가 뭐였냐면 그 하나증권에서 타이어 유덴이라는 일본 업체에 관련된 분석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 분석 리포트의 말단에 이런 멘트가 있었어요. 이 타이어 유덴의 컨퍼런스 콜에서 특이한 점은 중화권 스마트폰 재고 조정이 9월에서 12월 분기에 대부분 완료되고 내년 1월에서 3월 분기부터는 판매량이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던 것이 굉장히 특이한 점이었다. 근데 이는 삼성전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하나증권의 재고 추이와도 일맥상통한 부분이다. 이렇게 리포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근거를 본다면 결국은 삼성전기의 바닥론이 이슈가 된 거예요.
주가 바닥론이.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기가 좀 튀어오른. 그러니까 삼성전기 찾아보면 오늘 특별한 뭐 모멘텀 관련된 이슈는 특별히 나온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멘트 하나가 시장에서 결국은 주가를 오늘 좀 끌어올리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반도체도 그렇고 핸드셋 쪽에서도 이제 뭐 특별한 경기 충격이 있지 않는다라면은 재고 조정이 연말 내년 초쯤에 좀 마무리되지 않겠냐. 그 기대를 갖고 있는 심리는 분명히 시장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는 GS 리테일 오늘 보고서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뭐 우리가 이제 이게 뭐랄까 경기가 안 좋을 때 편의점이 잘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수혜주 뭐 그게 좀 말이 이상한데요. 뭐 경기 안 좋을 때는 또 편의점이 되게 좀 매출이 씁쓸한 많이 내용이잖아요, 오른대요. 씁쓸한 네, 내용.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비용 부분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사실 핵심인 종목입니다. BGF 리테일은 성장성이 확실히 보여서 최근에 주가들이 상당히 좋았고요. 벌써 좋았습니다. BGF 리테일은. 근데 GS 리테일은 다소 좀 이 벌려놓은 사업들 중에 적자폭이 있는 것들이 사실 좀 발목을 잡으면서 되게 좀 움직이기가 좀 어려웠던 종목이었는데요.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오늘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하면서 이제 근거를 썼는데 이 바르나스 호텔이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최근에 뭐 호캉스도 그렇고 가격도 굉장히 높은데도 이 호텔 관련된 뭐 예약률이나 실적도 되게 좋아지는 모습인데 이게 단기적으로 짧게가 아니라 좀 구조적인 어떤 호텔 사업들 전반적인 흐름에 국내 호텔 사업들이 좀 좋아지는 게 보인다는 게 1차적인 모멘텀이고요. 두 번째로는 온라인 사업의 적자 축소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GS 리테일의 3분기 실적을 보면 컨센을 소폭 상회하는 그냥 소소한 특별할 거 없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컨센의 어떤 실적이 나온 건데 근데 내용을 좀 뜯어보면 좀 눈여겨볼 만한 게 몇 개가 때려 했는데요. 표를 좀 보여주시죠. 표를 좀 보여주시면 한국투자증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쟁사 관련해서 이제 BGF 리테일 등을 포함한 경쟁사 관련해서 GS 리테일의 기존점 신장 차이인데요. 이 보시면은 왼쪽 쪽에 보시면은 어떻게 되죠? GS 리테일이 경쟁사 대비 기존점 신장 차이가 상당히 그때는 경쟁력이 굉장히 좋았던 구간이었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쭉 오시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경쟁사하고 GS 리테일의 기존점 신장 차이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어떨 때는 구간에서는 BGF 리테일이 굉장히 좋았고 어떨 때는 GS 리테일이 좋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BGF 리테일이 상당히 기존점 성장이 더 좋았다가 상대적으로 최근에 GS 리테일의 기존점의 성장률이 상당히 더 앞서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이야기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레시몰 같은 경우도 적자가 QOQ로 100억 가까이 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른 사업들이 이제 굉장히 발목을 잡았던 게 상당히 문제가 됐는데 그게 상당히 좀 빠지고 있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경쟁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기존점 갭이 거의 3% 이상 포인트가 났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점 성장에 관련된 부분들이 GS 리테일이 상당히 많이 경쟁력이 좀 올라오고 있는 걸로 이제 이걸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저는 이거 안 먹어봤는데 GS 리테일의 뭐 MD 경쟁력이 키워진 하나의 사례로 본다면은 버터 맥주라는 게 뭐 난리가 있대요. 났다고 합니다. 아. 이게 보니까 어떤 가수분이 네. 드셔보셨어요? 사업을 아니요 저는 저도 아직 못 먹어봤는데. 저는 술을 잘 못 마셨어요. 아, 그렇군요. 아, 예. 말씀하시게 생겼죠? 이 가수분이 이거 런칭을 해서 네. 인플루언서들 사이에 엄청 하고 해서 뭐지 그냥 보기만 네. 했는데 못 산다던데요 없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버터맥주 못 먹어봤는데 네. 아무튼 이제 MD 경쟁력이 이제 그런 데서 조금 이제 저희가 하나의 예시로 이제 GS 리테일의 어떤 부분을 모멘텀으로 이제 설명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재밌는 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GS 리테일은 수도권 점포수가 되게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대로변에 많이 점포수가 있대요. BGF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발생하니까 유동 인구가 이제 대로변에 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사 대비 오히려 이 부분에서 입지적인 타격을 GS 리테일이 더 받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완화되고 바깥쪽 활동이 좀 많아지니까 대로변에 있는 쪽이 이제 반대로 더 많이 이제 유동 인구가 회복이 되면서 입지 차이에 따른 기존점 갭 차이가 자연스럽게 GS 리테일이 따라 붙게 되는 이유로 약간 설명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3분기 기존점 갭이 어쨌든 정확하게 줄었기 때문에 이걸 뭐 한 가지 이유로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리오프닝에 따른 어떤 큰 대로변의 어떤 유동 인구 회복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기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추정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MD 경쟁력도 뭐 버터 맥주 등을 포함한 최근에 경쟁력을 꽤 올리고 있다는 점도 기존점 성장률에 좀 제고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시몰의 적자
수준을 보면은 과거에 2020년도에 360억 적자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21년도에 적자가 무려 75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업이 아니라 온라인 사업에서 엄청나게 적자를 내니까 이게 전체적인 사업을 깎아먹는 어떤 그런 그게 됐는데 매출 규모가 작기 때문에 GS 리테일이 마음만 먹으면 줄일 수 있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보면 QOQ로 100억 가까이 이번에 줄이면서 상당히 좀 의지가 보인다는 거죠. 그 적자 폭이 상당히 많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 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리오픈에 따른 편의점 부분의 경쟁력 회복 그리고 온라인 사업의 적자 축소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의 기대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되면서 좀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좀 올랐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편의점 관련한 이야기까지 쭉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참 꼼꼼하고 시원하게 정리 잘 해주셨습니다. 증시 셔터맨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시던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